자, 오늘은 과연 언제 우리가 먹어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뭐 언제 먹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대인의 병이 아침, 점심, 저녁을 생각 없이 먹어서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우리가 언제 먹는가는 자연, 즉 시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자연과의 동화, 시간과의 동화죠. 우리 삶이 시간에 따라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현대인으로 갈수록 몸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에, 오른쪽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은 저 그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보기만 싫은 건가? 그건 결코 아니죠. 거기에서 뿌리예요. 그 복부 비만은 뿌리. 그 뿌리가 뭐의 뿌리예요? 암과 당뇨병과 우울증과 뇌졸중이나 즉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삐쩍 마른 사람도 뭐 암 걸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 얘기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암이 증가하고 그렇게 심장마비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당뇨병이 넘쳐나는 이유가 저거 하나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복부 비만에 많은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복부 비만만 해결하더라도 현대인에서 걸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병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왜 현대인들은 그러면 저렇게 됩니까? 현대인들이 왜 배가 나와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저기 지당하신 답변이신데, 사실은 제가 첫날, 둘째 날 강의에서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비만은 칼로리의 개념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실패했다. 그건 미국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이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잘 먹었으면 니네 뛰어야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국민들이 죽어라고 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계속 건강하게 사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하고 먹을 게 넉넉하고 지식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하게 사나요? 칼로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 장 속에 어떤 균을 가지고 있느냐에 영향을 미쳐서이다. 그렇게 그 논문은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밤과 낮의 주기가 붕괴된 것이 원인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사에서, 저기 지금 지구잖아요. 그렇죠?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그 인공위성이 돌면서 24시간 돌면서 지구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 낮이 됐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카이로, 나이강, 미국, 플로리다 저 아래쪽 그 서부안, 서부해안. 밤을 잊었어요, 우리는. 저는 에디슨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어떻게 보면 에디슨이 길게 봐서는 인류의 건강을 망친 장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밤에 되면은 자연히 불을 켜요.
뭐 자동이에요, 자동. 밤이 되면 무조건 불 켜요. 왜 불을 켜요? 예, 깜깜하니까 안 자려고. 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벌써 자?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근데 그 정도로만 되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하고, 서울에서의 삶은요, 모든 이 로비나 인간관계가 자기의 메인 잡이 끝난 다음에 6시부터 시작이에요. 저녁 6시, 7시. 술잔이 왔다 갔다 하고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비율을 맞춰가고 협상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지지 뭐 서류나 뭐 이렇게 포멀하게 앉아서 그런데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가 밤을 잠하고 멀어지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클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계잖아요, 시계.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에는 시계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제놈 프로젝트가 할 때 그 유전자를 다 분석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시계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건 상당히 예기치 못한 발견인데 우리 세포에는 다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세포가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거나 할 때 그 소위 말해서 제트렉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우리 바디의 시계와 현지의 시계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먹고 있어요. 막 졸음이 쏟아져요. 소화가 안 돼요, 먹으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밤이 되면은 말똥말똥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잠은 안 와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 사는 게 삶의 퀄리티가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생 하는데 젊을 때는 그게 하루 만에 고쳐지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극복하는데 일주 턱도 없어요. 한 달, 어느 때는 한 달도 더 걸려요. 특히 이쪽 서부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온 경우에는.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왔을 때. 서쪽으로 가는 건 낫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한국 갔다 오면 참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클락 유전자가 있는데, 그 클락 유전자가 계속 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세포한테. 야, 너 그만 일해. 지금 자야 돼. 근데 세포 입장에서는 주인이 움직이니까, 주인이 먹으니까 소화액도 만들어야 될 거고, 주인이 움직이니까 근육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걸 disruption이라고 해요. 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전자 안에서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논문에서 얘기는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유전자에 변이가 오고. 이게 잘 맞으면요. 그 바깥의 시간과 내 삶이 거기에 잘 동조될 때 우리가 늙어도 아주 그냥 그 깨끗하게 늙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 밤에 잠을 못 자면 나이 들으면 선잠 자고 나이 들면 잠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쉽게 깨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이 탓으로 자꾸 해요. 나이 탓. 절대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논문을 보면. 이게 디스럽션 돼서 그래요. 시계 유전자하고 우리 삶이 안 맞으니까 공조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계 유전자가 밤이야 그러는데 모든 생리 활동이 밤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히 멜라토닌이 나와서 그냥 갓난아기가 잠들듯이 그냥 고운하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달콤한 잠이 와야 되는데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런 논문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논문을 지금 이 논문은 보면은 2025년 9월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논문이라 아직 발간도 안 됐어요. 액셉트가 그때 된 논문인데 여기서 보면 이 shift work, 이제 야간 당번도 하고 아침도 하고 야간도 하는 사람들은 metabolic dysfunction, 그게 뭐냐면 신진대사가 다 망가진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첫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어떤 유명한 호텔에서 이 나이트타임 매니저예요, 이 사람은. 참 좋은 대우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그거 하고 사는데, 이 분이 나이가 한 50 중반이 되더니 드디어 이제 몸이 다 망가져요. 몸이 다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지냐면 배가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뇨병이 걸렸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느 날은 자기 죽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막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리어스하게 당신 아무리 그 직장이 이 베네핏이 좋아도 뭐가 더 중요한가 생각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지난달에 왔을 때는 그거를 한 1년 동안 실갱이를 했는데 지난달에 왔을 때는 결국은 자기가 보수를 적게 받을 테니까 낮에 일하게 해달라 해서 이 협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요, 일에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때는 환자한테 그래요. 당신은 노예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되면 은퇴하거나 뭐 나이가 70이 되면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되면 이미 건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돼서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로 산 거잖아요, 평생. 다른 점은 쇠고랑만 차있지 않을 뿐이지 죽어라고 자기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정신없이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게 자기의 삶의 퀄리티라고 해요. 그거 하나, 저녁 때 와서 배불리 먹고 두드리면서 잠이 드는,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세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이 우리 삶의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밤과 낮이 이렇게 교대로 일어나는 그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지면 결국은 이 몸에 있는 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균이 달라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서카디안 리듬이란 게 뭔가, 서카 그러면 서클이에요, 서클. 그래서 서카, 리듬, 그러니까 돌고 도는 리듬이에요. 서카 DN 하면 DN 그러면 day라는 뜻이에요. 하루, 24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우리는 살아요. 근데 그게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2시간 주기로 밤과 낮으로 이루어졌어요. 밤과 낮으로. 그래서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이거 밤 9시가 되면 멜라토닌이 원래는 이제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10시에는 그냥 혼하게 잠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잠 들자마자 이미 이 장 운동은 멎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몇 시까지 밥을 먹고 자면은 이 장 운동이 멎을 수가 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생리작용이고, 그건 어디에 따라서 달라진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양의 움직임과 우리의 몸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양계에다가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뉴스타트를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하나의 기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교우들마저도 그거를 잘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아이템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놀라셨죠? 왜 절제냐? 난 술, 담배 안 하는데. 근데 절제하면 꼭 술, 담배 안 하고
좀 더 나가서 커피, 카페인 안 마시고 뭐 이것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절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의 절제. 시간은 물처럼 흐르면서 그냥 막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은 24시간 누구에게나 정확히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간을 매니지하라고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나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이건 성경에서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저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창조가 되기 전에 이 태양계의 모습이에요.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지금과 아무것도 안 생겼을 때를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어 3개로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뭐예요? 혼돈.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disorder. 정지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뒤죽박죽. 공허.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물체가.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떤 모양이 없어요. 공허, 흑암, 물론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게 무슨 빛일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혼동해요. 첫날 빛을 만드시놓고 넷째 날 또 태양을 만드셔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빛은 태양에서 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빛은 뭐예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첫째 날은 준비 작업인데 준비 작업에 뭐를 만드시냐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빛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속도는 빛의 속도였어요. 초당 30만 킬로미터. 시간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모든 빛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제너럴한 개념. 꼭 태양만 빛이 아니에요. 후레쉬 빛도 빛이고 다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라는 그 존재, 그 빛이라는 존재를 태양에게 부여한 거지 태양이 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이 태양계에 특히 지구에 어떤 생물체들을 만드실 텐데 그 생물체라는 거는 움직여야지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움직임과 변화의 분모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km를 갔어도 시간이 제로면 그 100km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0km예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설명은 제대로 안 해놓고 이해가 되냐고 윽박지르고 있는데 저 식을 보자고요. 항상 내가 차를 움직여서 여기서 집에까지 갔다. 얼마나 속도로 가느냐. 그 평균 속도는 여기에서 집에까지 간 시간으로 뭐를 나눠요? 움직인 거리. 그러면 평균 얼마나 빨리 집에 갔나. 그 시속이 나오죠. 아시겠어요? 시속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멎으면 내가 움직여도 움직임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나이도 늙어가고 머리카락도 자라나고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표정도 변하고 이 움직임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생명 현상의 근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빛이 결국은 시간이고 시간은 질서의 기준이고 질서는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먹는 것과 연관을 안 시킨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뭐 아무 때나 그냥 먹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간 아무 때나 그냥 당기는 대로 먹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몇 시인데 내가 배고프면 밤 12시라도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저녁 때 지금 내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에너지 보충해야지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몇 시냐? 지금이 몇 시냐? 내가 몇 시에 잘 거다. 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창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을 정립을 하세요.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혼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질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시간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시간이 질서, 그러니까 빛이 시간이라는 질서의 그 분모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낮과 밤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빛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구분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예요. 이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게 혼동이란 말이에요. 혼동. 그 혼돈을 빛으로 착 나눴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막 다 섞여 있어요. 수증기로 그냥 흙도 돌아다니고 다 섞여 있는 거를 묻지 드러나게 하고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다 해가지고 혼동된 상태를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지구를. 아시겠죠?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런데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공허해요. 아직. 그래서 넷째 날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하나씩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뭘로 채워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와 달로 채우시는 거예요. 궁창과 물을 뭘로 채우셨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로 채우셨잖아요. 땅과 식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이 살게 거기다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를 1장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다 보면 이런 모식도가 그려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으시고 글을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야, 진짜 깔끔하신 분이다.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하시길래 창조마저도 우리가 알기 쉽게 저렇게 탁탁 나눠서 그냥 척척 맞춰지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즉 질서는 공의예요. 공의라는 정신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아이고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는 한 100을 줄게. 미우니까 너는 하나도 안 줘. 이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되나 깨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스럽기 때문에 질서가 딱 있어서 네가 미워도 똑같이 50. 네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50. 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생각을 자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질서, 공의의 하나님 그걸 닮으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시계 유전자가 세포마다 돌아가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리 활동이 변하게 해놨는데 우리는 무슨 상관이야? 불 켜고 배고파 먹어 마셔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삶이 과연 꼭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인가? 우리의 생리작용마저 우리의 생활 습관마저 그분이 원래 디자인한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에 나와 있어요. 뉴스타트에서 템퍼런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골격이에요. 뉴스타트.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끝. 7째 날에 이제 안식일을 만드시는데 그 안식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거는 일곱째 날은 원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첫째 날도 만드셨고 둘째 날도 만드셨고 만드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날짜까지. 그래가지고 창조를 언제 맞췄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6째 날만 맞추셨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확실해요. 일곱째 날에 맞추셨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에 맞추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일주일을 딱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일곱째 날이 저절로 생겼나요? 그 전부터 있었다고요? 창조 전에도? 일곱째 날은 토요일은 있었어요? 아니죠. 창조 때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채우셨죠. 아무것도 안 채웠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은 그럼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냥 비워놔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타적으로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계명에도 보면 내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그 일은 뭐냐면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엿새 동안은 살지만 일곱째 날만은 뭘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날은 기필코 병자도 고치고 뭔가 모범을 보이셨어요. 남을 위한 삶을. 그걸 가지고 유태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일곱째 날 일하셔.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그냥 쉬어야 되는데 잠도 잘 수 없고 이게 뭐야? 뭐 하는 날이야 이게? 그럼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날인가? 이렇게 자꾸 하루가 그냥 아무것도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은 이 창조의 맥락에서 보면 빈 공간으로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은 뭐예요? 내 성품을 거기에 표현시켜라. 이게 너희들이 내 성품을 그날 표현시켜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어쨌든 이 와이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그분께서 창조를 해 놓으시고 생명의 법칙을 성경에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다 해석해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건강의 법칙이 계속 나옵니다. 제 눈에는 또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 즉 성경과 천연계의 생명의 법칙을 나타나게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사는 이유가 자연을 관찰하려고 살아요. 자연을 관찰하면은 거기에서 이 그분의 성품을 항상 발견해요. 항상.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가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삶의 원칙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요. 저희 집 앞에는 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흰머리 독수리부터 허밍버드까지 막 사는데 이놈들 잘 보면요. 새벽 해만 뜨면은 그냥 얼마나 뒤적이는지 여름에는 한 5시도 되기 전부터 뒤적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지막 1시간 더 자는 게 저는 중요한데 6시까지 자고 싶은데 5시부터 깨워요. 시끄럽게 해가지고. 해만 뜨면 일어나서 지적이고 막 그냥 먹이 찾아다니고 분주히 살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언제 새가 있었냐는 듯이 다 없어져요. 예? 새들이 밤에 다니면서 막 먹을 거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뭔가 또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걸만 보더라도 그 생명의 원칙이 나타나 있는 그 천연계, 자연계 속에서 그 원칙을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그게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뭐 꼭 화이부인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분이 아무런 지식이 없지만은 그런 거를 얘기한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분을 어떤 선견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학적인 논문들을 보면 서카디안 타이밍 밤과 낮의 주기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늙어가더라도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소위 말해서 곱게 늙어가면서 오래 살 수 있다. 곱게 늙어난다는 뭐예요? 병이 안 걸려야 되고 치매가 안 와야 되고 그리고 피부나 이런 게 다 좋아져야지. 일단 늙었다고 해서 꼭 이렇게 나빠지고 그냥 그래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서카디안 리듬인지 보여져요.
왜냐하면 밤과 낮의 변화가 뭐를 통해서, 맨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소위 말해서 원조 시계라는 걸로 제가 이제 마스터 클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마스터 클럭이 있는데 우리 뇌 정중앙에 있어요. 시신경이 들어가가지고 딱 교차하는데 그 교차하는데 바로 위에 그러니까 뉴런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뉴클레스라고 그래요. 핵이라고 그래요. 핵. 세포 안에 있는 핵은 아니에요. 뉴런들이 뭉쳐 있는 다발을 다른 말로 뉴클레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시계 유전자들이 뭉쳐 있어요. 뉴런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생리 현상을 관할해요. 혈압도 아침이 되면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더라도 피가 쭉 내려가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딱 일어서도 멀쩡해질 수 있고 이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도 낮에는 신진대사가 올라가지만 밤이면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1도 남짓 차이가 나잖아요. 최고 높은 거 낮은 게. 이거 1도 차이가요. 암 발생에는 지극히 큰 영향을 줘요. 온도가 높을수록 암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체온을 낮게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수천만 가지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암이 안 생긴다는 거지. 요거 하나 때문에 안 생긴다는 그렇게 자꾸 비유화시키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체온도 변하고 모든 혈관, 이 호르몬들은 이렇게 밤낮 주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있어요. 밤낮에 따라서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하나도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다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현대병들, 저기에 나온 병 말고 또 더 뭐가 있을까요? 저 소화불량에는 미식도 역류도 들어가 있는데 낮과 밤의 생활 리듬이 깨지면, 즉 밤을 밤처럼 보내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밤을 밤처럼 보내지 않으면 다 저런 병들이 온다 이거예요. 최근에 치매 얘기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치매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지금 요새 팬데믹 이후에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는데, 많은 이 컨셉이 어디서 오냐면 Day and Night Cycle의 Disruption. 이 사이클이 망가졌을 때 치매가 오는 게 너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일부러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젊게 살고 싶다면, 젊게 산다는 것은 최소한 이제 밖으로 나타난 건 몸매가 저런 거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역삼각형이고 허리가 잘록하고 근육이 튼튼하고 그래야 이제 활달하게 살 수가 있는데 관절염도 안 오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 그 신진대사에서 근육에 관련된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전 시간에는요,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 많이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침을 먹음으로 보충해야 되겠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아침 제대로 드세요? 아침 서양 사람들 보면 토스트 앤 티. 그래서 티 앤 토스트예요. 진짜예요. 노인들이 그렇게 먹어가지고 골다공증 오고 그냥 근육이 삐쩍 마르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이 근육이 우리가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안 먹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육은 자기 세포를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운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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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근육이 결국은 말라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몸은 굉장히 관용성이 있고 창조주의 그 인내심이 있어서 하루아침 뭐 아침 안 먹다가 근육이 쭉 빠지고 그러지 않죠. 이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에요. 그렇게 갈 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드니까 근육이 빠졌다. 나이가 들어서 빠졌다.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근육이 자기 자신을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애나볼리즘이라고 해요. 이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밤이 되면 근육도 쉬잖아요. 쉬면서 뭐를 하냐면 자기 세포에다가 이 에너지를 채워놔요. 그 다음날 일할 수 있게. 자, 이렇게 근육이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먹어줘야지. 그걸 안 할 때 어떻게 되냐. 아침을 안 먹는다는 것 또는 저녁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을 많이 안 먹으면 근육이 자기 스스로 분해해서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먹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잉이니까 과잉으로 먹기 때문에 그 근육이 채우고 난 나머지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인슐린이 이건 근육이 다 찼어. 근육이 그래. 난 다 찼어. 그럼 남는 거 어떻게 해? 인슐린이 그거를 지방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옮기다 다 거부해. 나 지방 싫어. 나도 싫어. 그러니까 간이 다 가지고 있다가 지방간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간도 일을 못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디 내장지방이라고 그러죠. 내장지방. 그러니까 여기가 밥 먹자마자 소화되는 그 창자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방으로. 그래서 수술할 때 그런 분들을 배를 열면 마취가 잘 돼 있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안 돼 있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장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열자마자 그냥 막 넘쳐나요. 그냥 그 압력을 못 이겨서. 그 압력이 그렇게 높을진데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위장을 자꾸 누르고 위장에 있는 위산이 자꾸 넘어올 거 아니에요. 식도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안 생기는 쪽으로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논문은 굉장히 아주 클리어 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첫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전자의 의미, 건강을 유지하는 유전자의 의미와 생활 습관의 관계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어떤 사람은 비만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다 퉁퉁해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병에 걸리는 비만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저녁을 늦게 드시면 그런 분들은 여기 평균 식사 시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제일 많이 먹는 타이밍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그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좀 먹고 해가지고 저녁 때 7시에 많이 먹었다. 그러면 평균 내면 그게 4시쯤 될 거 아니에요? 4시쯤 먹는 게 제일 많은 이 세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즉 뭐냐면 폴리제닉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 즉 폴리젠 그러면 젠은 진이에요. 그냥 유전자. 폴리 그럼 많다. 유전자를 이미 많이 받은 그런 이 체질인 분들은 금방 과도한 비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먹는 시간을 일찍 끝내고 양을 저녁 때는 확 줄이고 아침을 이빠이 먹으면 평균 먹는 시간이 어디로 갈까요? 1시, 2시로 평균을 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BMI, 체질량 지수가 30으로 돼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데 먹는 것과 운동하는 약, 칼로리의 인테이크 아웃풋으로 밸런스로 살이 찌고 안 찌고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먹느냐는 그만큼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약이 똑같았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먹는 양이 똑같았을 때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 논문도 제가 이번에는 일부러 보란 듯이 2025년
논문들만 다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느 때 먹느냐에 따라서, 즉 서카디안 리듬에,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아침에 많이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호르몬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SCN이 뭡니까? 센트럴 클럭 뉴런인데, 거기에서 시그널이 췌장에도 가고 간에도 가고 심지어 지방세포에도 가요. 지방세포도 세포예요. 그냥 지방 또는 아니고 치즈 덩어리, 이게 버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지방은. 거기에 핵도 있고 있어요. 여기서 호르몬을 열 몇 가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복에 참는 것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저기서 만드는 호르몬들. 그래가지고 특히 어떤 음식을 찾냐면 그리지하고 아주 단 거를 찾아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뚱뚱한 분들이 밤만 되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한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와이프한테 뭐 먹을 거 없어? 그러고. 삐쩍 마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라서 그런 세포가 그런 호르몬을 안 만드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억제하지. 거기서 자유를 찾아야지, 거기에 얽매여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진 대로, 즉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late eating, 저녁 때 많이 먹는 것. 딱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카디안 리듬 진들이 다 망가져요. 간에서, 췌장에서, 지방세포에서, 근육세포에서 다 망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 주로 식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즉 밤과 낮의 주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꾸 얽매이는 게 바로 칼로리 개념이고, 그게 그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 이상적인 식단에서 변명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걸, 그게 이제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건데 그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리 생리작용이 밤이면 돌아가는 생리가 있고 낮이면 돌아가는 생리가 있는데, 호르몬도 거기에 따라서 사인 웨이브를 그리면 우리도 삶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의 건강의 원칙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나는 그분 창조한 대로 안 살아.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관계 측면에서 언제 먹는가, 언제 먹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나요? 옛날엔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두근거리는 것도 여기에 있고, 멋있는 아가씨 보면 여기가 뛰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흉부외과를 해보니까 심장을 아무리 뒤져도 마음이 거기에 없더라고요. 마음이 어디 있냐면 저 위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딴 얘기를 해서 몸과 마음의 연결은 뇌와 다른 장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장기들은 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사를 소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뇌에서 일률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심장도, 혈압도, 뭐 위장의 운동도, 간의 작용도, 콩팥 작용도 일방적으로 오더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교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교신을 해요. 근데 심지어는요, 놀라운 건 뇌가 주는 신호가 1이라면 각 장기들이 뇌한테 역으로 영향을 주는 신호는 한 5에서 10분 돼요. 전 그걸 공부하면서 놀랐어요. 뇌가 각 장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각 장기가 뇌를 살려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 그대로 믿으세요. 뇌 건강을 각 장기들이 챙겨줘요. 자, 이런 개념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야지 치매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 파킨슨도 있고 치매도 그렇고 뭐 루게릭병 뭐 뇌에서 일어나는 병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고치지 말고 그냥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치유. 레벨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들은 과연 뇌가 마음이 여러분들의 장기를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시냐. 이 얘기를 제가 간혹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위장 한번 생각하고 먹는가? 그리고 운동을 할 때요. 이거는 재밌는 이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요. 이 아령을 큰 거 덤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한 그룹은 그냥 똑같이 시켜요. 뭐 예를 들면 30파운드 가지고 이렇게 해요. 하루에 100번을 시킨다고 칩시다. 한 그룹도 똑같이 100번을 시키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주의를 주냐면 네가 할 때 상상으로 이 근육이 힘들게 이걸 당기는 거를 상상하면서 매번 해라. 이게요, 아주 효과가 증폭이 돼요. 즉, 마음이 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야, 너 이 힘든 거 지금 하고 있구나. 계속 알아줄 때 이 근육은 신이 나서 더 하이퍼트로피가 돼요. 이런 실험들은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장기를 다독거려주면 장기들은 신이 나서 이래요. 소화불량 걸린다고 오는 분들, 아주머니들이 주로 많으신데 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아래 어디 있겠죠? 이래요. 그건 왜 물어보냐는 뜻이에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당신이 알아야지 내가 위가 어딘지 내가 알 필요 뭐 있어. 그러면 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그걸 제가 왜 생각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이런 개념에서 한번 위장을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위장아 고맙다. 야 오늘도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네가 또 일해야 되는구나. 네가 참 일하고 이런 생각 1초라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똑같아요. 뭐든지 그래요. 자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맺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몸과 마음이 단절돼서 사는가 현대인들은. 이게 큰 숙제예요. 여기서 많은 병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역사를 보면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은 별게 아니야. 이 해부학적으로 뭔가가 잘못돼서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의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술사들, 종교 의례를 하는 사람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던 옛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병은 하나님한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온 거야. 너는 뭐 악령이 들어가서 병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왜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됐냐면 병은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해부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해부를. 그래서 해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부를 해서 봐. 여기 암이 생겨 있네.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어? 위장에서 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을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게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개념이 병은 구조상의 결함 이렇게 된 거예요. 병은 해부학적인 문제. 아시겠어요?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영향은 뭐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실존주의 철학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그 옛날 그리크에서부터 나오는 그 몸과 마음은 별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고 뭐 이런 얘기. 다 옛날에서 나온 그런 그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심신이원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몸과 마음은 따로다. 아시겠어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은 서로 의사소통한다.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현대학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사상과 이 사상이 결국은 종교계에도 가가지고 아직도요, 개신교나 뭐 이런 캐톨릭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고 그 영혼은 이미 천당에 가 있고 하나님과 지금 거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그 장례식 갔더니 그런 식으로 가족을 위로하시고, 물론 위로를 위한 그렇게 말이라면 몰라도 어쨌든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상의 철학의 심신이원론. 근데 자, 이렇게 된 게 결국은요, 현대에게 어떻게 가냐면 잘 보세요. 진단과 치료가 다 물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 근거를 대봐. 어떤 학생이 이제 케이스를 줘요. 케이스를 시나리오를 주고 진단을 해봐.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이게 뭐 췌장염 같습니다. 췌장염, 왜 췌장염이야 이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뭐 에밀레이즈 수치가 어떻게 올라가 있고요. 뭐 혈압이 어떻고 뭐 열이 뭐 났고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다 이런 그 물질이거나 measure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돼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을, 의사를. 그래서 의사는 저기에 있지 않으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의학의 모토를 한 줄로 하면은 만약에 네가 측정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병이 눈에 보이나요? 예를 들면 만성 통증 환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MRI에 CT 찍고 심지어는요, 해부까지 합니다.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파서 죽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팔이 잘린 사람이 자기 엄지손가락이 비만 오면 아프다고 그러고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로 보내야지. 너 충격받아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해 주면요, 없어져요. 몸과 마음을 정립시켜주면 없어요. 저도 그거를 책을 읽고 제 환자, 만성통증 환자를 그렇게 고친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이 저렇게 혈압 그러면 뭐 고혈압, 혈당 그러면 당뇨, 막 이런 걸로만 엑스레이에서 뭐가 있어야지 있는 거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진단과 치료가 물질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일하고 땀 흘리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얘기를 하나 할게요. 간. 혹시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프로메테우스 얘기 들으셨어요?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요.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요. 철학적인 게 많이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신 반, 사람 반 존재예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 가가지고 제우스 신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주죠.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왔다라는, 인간에게 주었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불을 피우니까 뭘 해요? 요리하죠. 불을 피우니까 낮이 길어지죠. 밤을 침범해요.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불을 피우니까 밤늦게까지 뭐예요? 먹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게 돼요. 잠자는데 수면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이 망가져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불을 훔쳐간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 신이 벌을 주는데 커다란 저렇게 밧줄로 묶어놓고 동만 트면은 커다란 새가 내려와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요. 왜 또 와요? 간이 밤사이에 살아나서 원상복귀됐어요. 이 끝날 수 없는 형벌,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간은 계속 밤이면 재생이 돼요. 근데 제가 저걸 읽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스 신화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밤마다 간이 재생되는 걸. 그리고 그 불을 훔쳐왔다는 그 다른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벌을 줬다 그래도 좀 그래도 놀란데 해필이면 불을 훔쳤다는 죄 때문에 그 불 요리를 하고 밤늦게까지 먹게 하는 그 죄로 인해 그래서 간을 쪼아먹게 한다. 벌을 간으로 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데 이미 여기 스토리에 다 나오고 있어요. 신화인데. 그래서 야간의 수면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는 피곤을 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재생되는 시간이 재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낮에는 소모, 밤에는 리스토어. 뭐든지 근육도 리스토어 되고 뇌도 리스토어 되고 간도 리스토어 되고 모든 장기들이요 다 리스토어 돼요 밤에. 그리고 또 낮에 열심히 소모하고. 자, 여기에서 비율은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49대 51로 살고 있다고 쳐도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첫날에 그 그래프가 서서히 1%가 나빠질 때 서서히 나빠지지만 결국은 뭐가 와요? 결국은 올 게 온단 말이에요. 서서히 나빠져요, 분명히. 왜요? 그래도 49%는 재생하니까. 100% 재생해야 될 게 99%만 재생 계속되니까 1% 모자라는 게 1년, 2년 가면은 그 갭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그 얘기죠. 간은 밤에만 재생이 되고요. 잘 때만 재생이 돼요. 그래서 식사 시간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밤에 간이 재생되는데 너 무슨 소리야 일해야지. 어떤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직원한테 일을 이만큼 줘요. 내일 아침까지 해놔. 그 직원이 그 회사를 계속 다닐까요? 그만둘 거예요. 네? 아침에 와보니까 직원이 완전히 철야 작업했는데 눈이 뻘겋고 지쳐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하겠어요? 뇌가 여러 회사 사장님이라면 이 밑에는 직원이라고 칩시다. 밤에 이빠이 먹고 나는 잠자리에 간다. 너는 밤새 알아서 해. 그러면 이 직원이 사표는 못 내요. 이 직원들은 참.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찌뿌둥하고 밥맛도 없고 아휴 또 하루 살아야 되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와이프가 서울을 이제 예를 들면 한 2, 3개월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정반대로 살아요. 아침을 안 먹어요. 매일같이 2, 3개월 동안 아침 안 먹어요. 제 몸이 이 실험 쥐예요. 제가 쥐띠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오면 진짜 이빠이 먹어요. 이빠이가 뭔지 알아요?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그냥 갈팡질팡이 돼요. 그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이렇게 뭐 2달 이렇게 되면서 저의 모든 몸의 치수 이런 걸 다 잽니다. 허리둘레, 근육량, 몸무게, 뭐 체질량 지수 이런 걸 다 재요. 분명히 허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의 힘이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제가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50번씩 하거든요. 근데 귀찮아져요. 자,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제 와이프가 다른 때 또 나가요. 왜 와이프 없을 때 하냐면 혼자서 해야지 같이 살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저녁을 안 먹어요. 대신 아침에 1시간 전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어요. 그리고 저녁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역삼각형 모양을 찾아가면서 밤이면 그냥 곤하게 자고 아침이면 눈이 번쩍 뜨이고 새들처럼 나도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있어요. 야, 현미밥 한 그릇에 국에다가 상추쌈에다가 막 이런 거 먹을 걸 생각하면요. 진짜 막 가슴이 설레져요. 아, 진짜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신나게 먹어요.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녁 때 제가 생각한 게 그래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피곤하게 일하고 왔어요. 누가 피곤하게 일을 했어요? 내 몸이 했어요. 물론 뇌도 일했지만 내 몸도 같이 일했잖아요. 그리고는 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 나 피곤하니까 실컷 먹자. 니네는 to be continued. 계속 일해도 상관없어. 나는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게 디스럽션 아니 몸과 마음의 디스럽션. 그걸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래, 안 먹을게. 배가 꼬르륵거리고 허기지는 것 같아. 그럼 물 한 모금 먹고 자요.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날 좋으니까는 계속 그렇게 하게 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됐나, 제가 그걸 다 하려면은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해야 될 테고, 여기 보시면 우리 자율신경이라는 게 이제 2가지가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근데 이 부교감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 베이거스 너브예요. 베이거스라는 뜻이 미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주신경이라고 이제 미로할 때 그 미자인데, 뭐냐면 이 신경은요, 워낙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미로처럼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그게 이 위장 주변으로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2개가 내려와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미주신경은 뇌에서 장의 움직임과 이 애시드와 펩신 위장에서의 그 분비를 자극하는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위장에서 신호를 뇌로 보내는 통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장을 보면 이제 3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안에 점막층이 있고 점막층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데 뇌에 있는 뉴런도 있고 뇌에 있는 그 뇌교 세포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뉴런이 있어야 될 게 뭐 있어? 니네는 그냥 명령하다라면 여기서 받아야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위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위장에 생각할 때 쓰는 뇌처럼 뇌세포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심장에는 심지어는 작은 뇌라는 별명을 붙인 장기가 있어요. 심장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해부를 해보. 그러니까 그 조직을 보니까 뇌 같은 게 작은 뇌 세포가 거기 있어요. 뭉텅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위장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뇌에서 만드는 이 뇌신경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요. 심지어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안정해, 불안할 게 없어요. 기분이 우울할 수가 없어요. 저 세로토닌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까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세로토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90%나 장에서 나와요. 뇌에서는 10%만 들어요. 이런 게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뭐예요? 도파민. 도파민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삶이 아주 그냥 박진감이 생겨요. 야,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쾌감도 생기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이런 모티브도 생기고 하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 정신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파킨슨도 올 수 있고, 자, 그런 게 50%나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르는 병들이 그냥 뇌에서만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실마리를 못 찾는데 위장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왜? 위장과 뇌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가. 뇌하고 마음과 몸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 위장 안에 저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스페인의 유명한 해부 생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닥터 카잘인데 그 스페인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나 봐요. 카할 세포.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발견했어요. 그 세포를. 무슨 세포를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그 위장의 그 안쪽과 바깥쪽에 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사이에 이상한 이 신경세포인데 그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잘 보니까 거기서 전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뇌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달만 한다면 저기서 전파가 나올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발견함으로써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저거 하나 세포 발견했다고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저 개념이 어마어마한 이 의학에 큰 모티브를 줬어요. 우리가 그냥 정신병도 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파킨슨도 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치매가 그냥 뇌에서만 잘못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즉 몸과 마음, 뇌와 다른 장기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게 유지되는데 뭔가 디스럽션 된 거예요. 그게 차단돼서 결국은 그런 병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위전도 어제 말씀드렸죠. 심전도가 있듯이 위전도가 있고 심전도 찍을 때 저거 하는 패치를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전파가 꼭 심전도 같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그런 것처럼 위장에서 전파가 저렇게 나와요. 자율적으로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할 세포에서 나온 거죠.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가요. 그 어떻게 또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하냐면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 카할 세포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파가 나올 때마다 펑셔널 MRI로 보면 여기가 활성화되는 게 보인단 말이죠.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일예로 제가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립죠. 졸리면은 시력이 또릿또릿해져요? 아니면 흐릿해져요?
잠들기 전입니다. 지금 눈 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상이 잘 안 맥혀요. 멍청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위장에 넣어서 파장이 가가지고 이 대뇌 후두 옆 상이 맺히는 부분을 전파를 차단시켜줘요. 그 논문까지 제가 읽고 야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위장에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왜 그거를 차단시킬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기분 좋게 신경 쓰지 말라. 앞에 뭐가 성가시게도 신경 쓰지 말고 좀 엔조이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쉴 때와 일을 할 때 이 위장에서 나오는 파장이 특히 쉴 때는 뇌에서 나오는 파장하고 정확히 공조를 이룬대요. 즉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이 위장에서 파장이 뇌파하고 정확히 공조를 이뤄. 그러니까 공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댄서들이 한 달 동안 서로 바빠서 못 만났어요. 따로 만났어. 왜요? 그 다음날 리허설이 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호흡을 맞춰야 되죠. 밤마다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낮에 살 때 또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뇌에 있는 인슐라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조종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무슨 여러분들이 이해를 계속 하기를 제가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뇌는 뇌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장기들이 서로 공조를 맞추는 가운데 뇌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 공조가 없어지면 이 뇌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면은 당연히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는 괜찮대 의사가. 그건 치매가 아니래.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치매가 와도 할 수 없고 어떡하겠어요. 치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는 그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거는 5년이나 10년 뒤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무대에 섰을 때 결과로 나오는 거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잠 하룻밤 좀 늦게 자고 12시까지 좀 재밌는 뭐 유튜브도 좀 보다가 1시쯤 잤다고 해서 그 다음날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해.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살수록 결국은 결과는 5년, 10년, 20년 뒤에 톡톡히 나와요. 돌이킬 수 없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인데 그리고 뭐 당뇨병 뭐 다 할 거 없죠. 암도 없고. 다 저런 데서 이제 우리 몸의 생리가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갔어요. 슬라이드 2-3개 남았는데 잠이라는 거는 뭐예요? 밤에 일어나는 그 모든 피지올로지를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잠은 내가 잔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일손을 놓고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가짐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은 쉬는 거라 여기로 끝나요. 나 중심이니까, 마음 중심이니까. 나 피곤했는데 잔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모든 장기들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간을 비롯해서 모든 장기들이. 심지어는 뇌도.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정확히 2025년 논문인데 수면장애, 밤낮 하루 주기가 바뀌는 것은 뭐냐면 이 회색 그레이존이 생겨요. 그레이존이. 이제 낮이 점점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켜니까. 밤이 이제 침범을 당해. 그게 바로 하루 주기의 망가짐이고 그게 치매 발생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나사 인공위성에서 보인 우리의 지구의 모습.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치매가 많아지고 그래서 현대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밤이 아주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잠을,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불면증은요, 왜 오냐면 바로 그런 거에 낮과 밤 주기를 제대로 맞추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장이 아까 뇌하고 밤에 공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안 맞춰왔어요. 어떻게 안 맞춰왔게요? 밤이면 먹고 마시고 늦게까지 불 켜놓고, 특히 이 LED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여기에는 수백만 픽셀이라고 하는 이 점들이 있는데 그 점 하나가 태양빛 같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 LED가, 그런 논문도 많은데 제가 이제 한 55분까지 오늘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실험을 합니다. 그 젊은이들 모아요. 그래가지고 방을 만들고 거기에다 한 방에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켜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혈관으로 줄을 쭉 연결해가지고 가운데에는 연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스크가 주어져요. 너는 밤 12시까지 유튜브 해야 돼. 뭐 하라는데 그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돈 주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먹을 것도 잘 먹고 누워서 이제 유튜브 실컷 하다가 단 1시에 자야 되는, 그 불이 꺼져요. 1시가 되면. 그리고 잠이 들어. 그 다음에 이쪽 방은 밤 10시부터 불을 꺼요. 그리고 유튜브도 못하게. 다음 이쪽 방은 뭐 그 전부터 어둡게 해놓고 어두운 방에 처음부터 들어가게 해요. 초저녁부터. 제일 어렵겠죠, 이 방은. 어쨌든 돈을 더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20대. 그래 놓고 연구실에서 밤사이에 1시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피를 뽑아요. 이 사람들 몸에서. 그래가지고 멜라토닌의 양과 퀄리티를 측정해요. 양과 퀄리티를.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젊은이는 멜라토닌이 엉망인데도 그 다음날 잤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왔으니까. 피곤해서 자는 잠이에요. 피곤해서. 근데 피곤해서 자는 잠과 숙면과는 전혀 달라요. 종류가. 뇌파가 달라요. 똑같이 잤다고 본인들은 느끼는데 뇌파가 전혀 달라요. 즉 뭐냐면 이 사람은 잤지만 위장하고 모든 게 공조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공조를 안 하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만났는데 도저히 공조하기가 힘들어요. 공조가 안 돼, 이제. 야, 네 인생 살고 나 인생 살자. 우리는 같은 팀으로 할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예요. 그게 치매.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첫 신호입니다. 우리 뇌가 공조가 끝났구나. 장기들이 뇌가 지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신호를 얼마나 줬겠어요. 10년, 20년 매일 야 우리 좀 호흡 좀 맞추자고. 싫어. 반대로요. 몸이 호흡을 안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늦게까지 먹고 그러면 위장에서 나오는 파장이 달라져요. 뇌하고 공조를 맞출 수 없어요. 이번엔 반대로 위가 뇌하고 공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뇌는 이제 결국은 그런 공조 시스템이 깨지니까 멋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는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프로치해야지. 뭐 장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공조를? 삶의 습관으로.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연과 동화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현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먹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침에 하루 먹을 걸 100이라고 치면 아침에 20, 점심에 30, 저녁에 50. 근데 사실 저것보다 더 과장돼 있어요.
어쩌면 70을 저녁에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아침을 50, 점심을 30, 저녁을 20.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건 뭐 서양 속담에도 나오고 우리 속담에, 일본 속담에 다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그런데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이면 일찍 먹을수록 좋아요. 요새 뭐 간헐적 장치라고 뭐 나오는 것도 보면 늦게까지 안 먹고 있다가 아침을 10시에 먹어라, 막 공복을 더 늘려라 이렇게 되는데, 늘리라는 말은, 공복을 늘리라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런 서카디안 리듬의 개념을 거기선 싹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요. 늘리려면 저녁을 일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복 시간. 간헐적 단식에서 16시간을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4시부터 8시까지를 16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 얘기해요. 대사성 질환. 당뇨병, 제가 당치모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당치모. 또 웃으시네. 당치도 하는 모임이라고요? 당뇨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분들에게 이걸 강요하죠. 70% 아침에 먹고 30%를 언제 먹어요? 오후 3시에 점심 겸 저녁으로. 끝. 4시부터는 일절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다음 날까지. 그러면요, 배가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보다 좀 더 과장되게 하기도 할 수 있지만, 해보면 금방 효과가 나와요. 근데 너무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난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 잘 됐다. 그게 빨리 가는 게, 결코 빨리 가는 게, 뭐든지 서서히 가서 그게 완전히 몸에 배야지. 이걸 펜들럼 형상이래. 너무 많이 가면 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오늘 결론 슬라이드는 우리가 자연과 동화되는 삶,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삶,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서로 일치되는 삶. 그래서 생활 리듬, 밤과 낮이 얼터너티브하게 계속 고르게 와야 돼요. 고르게. 밸런스가 맞춰서 12시간씩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12시간 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으로 걸리는 분들을 보면 잠을 개똥 취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누우면 딱 스위치가 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일어나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잠은 더 안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계가 2시간이 갔어요. 그럼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요. 막 이렇게 되는데 잠은 진짜 인내심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인내심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처럼 자기 뇌를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불을 다 낮춰놓고 부분 조명만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든지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하루를 정리하고 아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구나. 왜 밤이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심지어는 잠을 자는 거는 어쩌면 우리의 죽음의 예행 연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잠을 업신여기지 말고 공을 들여가면서 할 때 잠은 잘 자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요. 그러면 당연히 6시간 이상 공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면 아침 저녁을 간단하게 일찍 끝내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장기들을 생각하는 거죠. 뭐 해요? 저녁 때 앉아서 편안하게 눈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1분에 한 4번 숨을 쉬게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쉬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위장아, 오늘 뭐가 힘들었니? 얘기하세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오늘 등산하느라고 네 발바닥 진짜 고생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자고 나면 발바닥이 다 나아요. 야, 물어봐. 네가 요새 힘든데 내가 오늘 좀 걸었어. 누가 그러는데 걸어야지 나는데. 조심해서 걸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얘기하세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까봐 그래요? 그럼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 걱정이 되시면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혹시 뭐 다른 뇌신경계통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 저 방법을 쓰세요. 아침을 70%, 점심, 저녁을 30%, 아침은 일찍, 저녁은 오후 3시에 해서 4시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오로지 잠에만 빠질 수 있게. 네. 아니, 아니, 아니. 어, 예, 왜 그러냐면 아침을 많이 먹을 때 장기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과 의사로서 어느 날은요, 심장 수술 중에 진짜 큰 수술을 할 때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7시에요. 잔챙이들을 오해해요. 자기의 하고 싶은 메인 타스크는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침을 많이 먹어서 졸릴 것이다. 그건 이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녁을 먼저 안 먹어야 아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 먹어가면서 아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녁을 먼저 굶으세요. 저녁을 먼저 줄이고 일찍 끝내세요. 그리고 아침을 먹기 시작하세요. 아침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저녁을 먼저 줄이세요. 제 경험으로는 아침 많이 먹고 졸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졸리면 안 되죠. 진짜 빠릿빠릿해져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이만큼 먹고 출근할 때. 신이 나 있어요. 머리가 진짜 팍팍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큰 그림, 제가 강의가 어떻게 잘 전달된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저 요소 중에서 어떤 핵심만 딱 뽑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자연과 공조되는 식습관, 그 다음에 위장이나 다른 간이나 이런 내장을 생각하는 식습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밤이면은 이 밤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 방법을 찾아가세요. 꼭 제가 30% 먹으라 했다고 무게 재고 칼로리 재고 그런 게 아니고 대강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 얘기를 했고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씹어 먹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얘기를 했는데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벌써. 와우. 내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클라이맥스인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까지 지금 들은 5개의 내용을 과연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실천을.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게 꼭 꿰야 보석이 된다. 이게 하루하루 전혀 다른 강의를 5개를 딱 던져주고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면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었나?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은 있었는데 안 듣던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만 되고 마는데 그래서 내일 강의는 구슬끼기입니다. 보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